안녕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연구전략부장 김계희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은 2007년 기업부설 연구소인 지역난방기술연구소로 출발하였습니다. 2017년 미래개발원으로 이전하여 집단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와 미래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연구, 교육 및 연수시설로 거듭났습니다. 미래개발은 2013년 이후 한 해 동안의 우수 연구 성과를 대내외에 공유하는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으로 우수 연구성과 영상을 제작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래개발원은 지난 1년간 집단에너지 분야 효율 증대를 위한 현장 개선 연구,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 4차 산업을 연계한 연구 등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3단계 절차를 거쳐 이 중 총 8건의 우수 연구 성과를 선정하여 대내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미래개발원은 앞으로도 집단에너지 업계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집단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 성장과 우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물을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방하는 등의 공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지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개발원 신상영 연구부 장원석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대량 CO2 저감을 위한 생물학적 CO2 유기자원화 기술 공정화입니다. 본 연구는 우리 공사와 고려대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개요를 보시면 기존 산업부 부채까지 연구 범위가 미세조류 중 헤마토코커스 1종, 그 다음에 고가물질 항산화 물질로만 국한화해서 기술 개발하였으나 우리 공사의 도시명 미세조류 유기자원화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적균주 및 제품 다변화를 통한 사업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공간이 협소한 우리 공사 특성상 단위 면적당 생산성 향상이 되어 CO2 저감량도 증가하면서 공정의 규격화와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추정 목표가 판교 현장 10톤 공정을 활용해 기존 대비 5배 이상의 대량의 CO2 저감과 다양한 고가물질 생산과 고생산성을 위한 균주 확보, 미세조류 배양 수학 공정의 최적화 및 표준화 확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성과를 보시면 우수한 고가물질 생산 미세조류 균주 확보인데 목의 낮은 강도에서도 아스타친 유도가 가능한 최적균주인 M13을 균주 선별법을 통해서 스크리닝한 이후 이를 현장 배가스에 적용 시 야생균주 대비 아스타친 생산성 60% 향상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CO2 저감량 역시 60%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환경 내성이 우수하고 오메가3 생산 능력이 탁월한 크로렐라 균주인 뉴텍스 2714 균주를 다양한 크로렐라 균주들 중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개발하여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성과는 저비용 고효율 바이오매스 전후 처리 공정 개발입니다. 이는 그림과 같이 미세조류 광배양 후 수확 단계가 되면 고가물질 함유 바이오매스를 침전과 회수를 통해 분리하고 이를 원심 물기로 농축하고 이를 균일성을 위해 볼밀로 파시한 후 열풍 건조로 완벽하게 건조한 후 압축 진공 포장을 하는 후처리 공정입니다. 또한 미세조류 순수 배양을 위해 최적 전처리로 차염수산수를 활용하여 다른 미세조류를 완벽하게 멸균한 후 우리가 원하는 미세조류 균주만 광배양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의 표준화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성과는 계절 맞춤형 광배양 최적 공정 확립입니다. 그림과 같이 봄, 가을철에는 붉은색 헤마토코커스의 아스타친 생산성이 겨울과 여름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여름과 겨울철에는 녹색의 크로렐라가 봄, 가을철에 비해 오메가3 함량이 훨씬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봄과 가을에는 헤마토코커스를 주로 배양하고 여름과 겨울철에는 크로렐라를 주로 배양하는 것이 최적 배양 조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 성과는 현장 광배양 회수분리 공정의 자동화, 최적화 및 표준화입니다. 본 연구는 미세조류 균주별 최적 운전 조건 및 자동화 조건 확보하는 것으로 헤마토코커스와 크로렐라를 따라 광배양, 회수분리, 원심분리, 파쇄,
건조 조건이 다르고 각각 자동화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아래 그림은 설계 및 운전 매뉴얼을 포함한 디자인 패키지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림과 같이 현장의 미세로 광배양을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 매뉴얼과 일부 주요 도면을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각 공정별로 기호과 표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우선 향후 LNG CHP지사, 동탄, 화성, 파주 등 내 100톤급 상용 설비 3기를 설치한다면 상용 설비 1기당 기존 대비 생산성이 120% 향상되어서 수익이 90억 원에서 대략 상용 설비 3개의 연간 총 수익 275억 원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비 1기당 기존 대비 CO2 저감량이 150% 증가되면 기존 연간 1000톤 저감량이 1500톤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총 3기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4500톤이며, 이를 탄소 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연간 1.3억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한편 현장 100톤 실증화 성공 시 국내 최초 대규모 친환경 온실가스 사업화 모델로 다른 타 산업체로의 기술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수익 발생이 예상되므로 기술 이전 건당 30억이 예상된다면 우리는 타업체가 2건 정도 기술 이전을 하면 총 60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실증한 고가물질 생산 최적 균형 확보와 운전 최적화 확립을 통해서 이번에 국가 R&D 과제 최적 선정되어서 정부 지원금을 5년에 한 98억 5천 정도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생산기술 최적화 및 표준화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보일러 및 HRSG 튜브제의 파손 원인 분석 및 적정 관리 방안 수립 연구에 관한 발표를 맡게 된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우철입니다. 본 과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충남대학교 이수열 교수님 연구팀이 함께 수행한 과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진행된 과제입니다. 과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난방은 공동주택 단지, 건물, 가정 등의 열 생산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첨두 부하 보일러, 열병합 발전소 등의 친환경 열 생산 시설로부터 생산된 열 에너지를 수송 시설인 수송관을 통해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열 생산 시설은 사용자의 지역 환경, 기후, 수요에 따라 간헐적 기동인 데일리 스타트 앤 스탑 운전을 반복하기 때문에 부식 환경에 노출된 설비들은 불규칙한 가동, 정지로 인한 파손 발생 및 고장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파손 고장의 발생은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며 파손 발생 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긴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파손 원인 분석과 이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 증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과제는 배열회수 보일러와 첨두 부하 보일러 튜브에서 발생한 파손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배열회수 보일러 튜브에서 발생한 파손의 원인은 튜브 내부에 발생한 기포로 인해 튜브 표면 손상과 손상된 부분에서 발생한 난류로 인해 유동 가속 부식이 발생하여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은 크게 재질 및 환경을 변경하는 두 가지로 나뉘며, 재질 변경의 경우 기존 재질에 비하여 크롬 함량이 높은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며, 환경 변경의 경우 탈산재나 용존산소 농도 조절 등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여러 운영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재질에서 10배 정도 크롬 함량이 높은 재질로 교체함으로써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첨두부하 보일러에서 발생한 튜브 파손 원인은 연소가스 내 유입된 수증기가 가동, 정지 또는 상부 위치에서 온도 강화 발생 시 응축되면서 수증기 속 부식 영양 원소가 연관 내부 표면 및 터뷸레이터에 축적되어 부식 영양 원소들이 농축으로 인해 강산성의 부식 환경을 국부적으로 형성하여 이슬점 부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한 산성 환경에서 형성된 부식 생성물은 과열의 원인이 되며 지속적으로 연관 내면에 영향을 주어 2차 균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증기 및 산성가스 분압이 높아질수록 이슬점 온도가 높아져
더 높은 온도에서도 이슬점 형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넓은 영역에서 부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주기적인 연관 튜브의 청관 작업을 통하여 부식성 이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연관 튜브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튜브의 파손이 매년 증가하던 추세에서 과제 수행 후 튜브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병합 발전 국가 사회적 편익 반영을 위한 정책 및 장단기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발표를 맡게 된 전력정책부 진호영 과장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 용역입니다. 발표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열병합 발전 편익 분석 방법과 개량화된 편익을 소개해 드리며, 세 번째로 전력시장 내외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드리며, 마지막으로 연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 현재 국내 주요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70% 이상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집단에너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전, 석탄 등 기저전원의 신규 진입과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인한 전력 수요 감소 등으로 첨도부하인 LNG 열병합의 기동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열병합 발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목적입니다. 열병합 발전의 개량화된 편익 자료를 활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각종 국가 에너지 관련 계획에 열병합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열병합의 각종 편익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감 효과의 경우 개별 난방 보일러, 대체 발전기와 같은 대체 설비 대비 열병합 발전기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석유 환산톤으로 환산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 절감 효과를 산출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의 경우 환경부 배출 계수를 활용하여 열병합의 대체 설비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기 오염 개선 효과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실적, 배출 계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열병합의 환경 개선 효과를 종합한 결과 19년 한난 실적 기준 대기 오염 68% 감축, 온실가스 50% 저감, 에너지 26%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선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한난 열병합의 환경 편익은 약 1조 4,509억에 달하며, 이는 한난 매출액의 약 61%에 달하는 금전적 효과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연구를 통해 산출된 열병합 발전의 분산 편익을 19년 기준으로 종합한 결과입니다. 수유지 인근에 위치한 열병합 발전기의 경우 송전망 건설을 줄일 수 있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편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수도권 열병합 발전기의 경우 약 61.7원 per kWh의 분산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편익에 근거하여 전력시장 내 외부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력시장 내의 제도 개선안으로 고정비 보상 방안과 변동비 보상 방안을 제안합니다. 고정비의 경우 용량 요금 산출 시 열병합 발전 편익을 고려하여 용량 요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이며, 변동비의 경우 LNG 공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LNG 직수입자를 통한 공동구매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시장 외 제도 개선 방안으로 법에 명시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활용한 집단에너지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LNG 열병합 발전기에 대한 개별 소비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 면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발전 차액 지원제도, 열병합을 에너지 효율 향상 제도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는 해외 지원 사례를 마지막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활용 방안입니다. 첫째, 개량화된 수치를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단 에너지 홍보를 위해 관련 개량화된 수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연구 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박성영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발전소 냉각탑 슬러지 제거를 위한 친환경 수중 청소 로봇 기술입니다. 연구 개요는 왼쪽 하단 냉각수 흐름 그림과 같이 내륙에서 운용 중인 대형 발전소는 발전 효율 향상과 기기 냉각을 위해 상수도를 냉각수로 하여 냉각탑이 사용되고 5개에 설치되어 있어 이물질이 유입이 잦아 오른쪽 사진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련 작업을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고자 수중청소 로봇 개발을 하였습니다. 본 과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4개 기관이 설계, 제작, 실증 업무를 분담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수중청소 로봇 개발과
한국지역나무공사 파주지사의 테스트 베드로 구축 및 실증을 통해 연구 성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전 차트에서 보신 개발된 수중 청소 로봇에 소나를 이용 위치 추적, 비상시 부상할 수 있는 인양 장치 등 슬러지가 제거된 냉각수를 9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후출 설비를 적용 및 개발하였습니다. 본 과제의 기대 효과로는 첫째, 지속적인 냉각수 내 이물질을 제거로 안정적인 발전 운영과 위험 작업의 로봇 대체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갈수기에 집중된 발전소 계약 정비 시 소비되는 수자원을 농업 및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수자원 분배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재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며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어 시스템 지능형 시큐리티 이상 징후 예측 진단 시스템 개발 발표를 하게 된 김기석입니다. 연구의 추진 배경과 개발 내용 그리고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제어망은 폐쇄망으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사이버 테러로 우크라이나 정전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는 미국 수자원 시설 제어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게 됩니다. 2020년 발표된 IBM 보고서에 따르면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여 취약성이 높은 제어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00%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안성 고려 없이 개발된 제어 시스템을 보호하고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전소의 제어 시스템에 대한 공격 탐지가 어려운 이유는 통신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같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통신들은 그 구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상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어 시스템의 통신 구조는 제작사에서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 구조를 분석하여 특성을 탐지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발전소에 대한 공격 시도를 인지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탐지 규칙은 화이트리스트, 즉 등록된 리스트 외의 통신은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지 규칙은 인공지능으로 학습하게 되는데 그 덕분에 탐지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정교화됩니다. 사이버 공격은 발생하였을 때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발생 자체를 미리 예방하는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징후 예측 진단 시스템에는 4차 산업 기술을 폭넓게 적용하였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를 모두 모아 빅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와 침해 사고가 발생할 사고 분석 용도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발전소의 데이터를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학습하여 정상 운전 상태를 인지하게 되고 실시간 데이터를 감시하면서 평상시와 다른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엿보일 경우 관리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시스템에서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공격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술들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끝까지 등록이 완료되었고 우리 공사에서 현재 동탄지사에 시범 적용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발전소와 같은 특수한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이상징후 탐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점점 심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보안 탐지 시스템은 대부분 외산이었는데 이번에 향상된 시스템을 국산화 개발함으로써 기술 자립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술은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을 통해 동방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CHB 최적 운영을 위한 경제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발표를 맡게 된 전영신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역전기 사업은 구역 내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도매로 판매하지만 구역전기 사업은 소비자에게 전력을 직접 판매하며 남는 전력이나 부족한 전력을 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과 거래합니다. 생산된 열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집단에너지 사업과 구역전기 사업이 동일합니다. 구역전기 사업장인 삼성지사의 이용률 현황을 보면 2012년의 경우 전력선비 예의 비율이 거의 0에 가까워서 삼성지사 CHP 이용률이 40%에 육박하였습니다. 이후에 설비 예비율이 증가하면서 삼성지사의 이용률이 감소하여 대부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사지사와 연계에 운전되기 때문에 더 저렴한 열원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서 삼성지사의 열을 감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과 19년의 경우는 서울화력발전 개최로 인하여 단가가 높은 서울화력의 PLB로부터 열을 공급받았는데 이때 삼성지사가 가동되어 1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지사의 가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전력시장 상황, 연계열원의 가동 여부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구역전기 사업의 정상 구조를 경제원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향후 삼성지사의 가동 전망 및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력거래소와 거래할 때와 한전과 거래할 경우 정산 체계가 다릅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구역전기 사업장에도 CP를 지급하기 때문에 개정된 정상 구조를 경제원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가동 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북구권 열연기 네트워크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주, 삼송, 고양, 중앙지사 열수요 및 연령계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HP는 파주 CHP와 삼송 CHP가 있습니다. 고양지사와 중앙지사는 CHP 없이 서울복합 CC와 일산복합 CC 외부 수열과 PLB 등으로 운전되고 있습니다. 1월 파주 CHP 공원이익을 보면 소각로보다는 열 생산 단가가 높지만 외부 CC, PLB보다 비용이 낮아서 1월에는 대부분 가동됩니다. 1월 삼성 CHP 공원이익을 보면 소각로, 파주 CHP, 외부 CC보다 열 생산 단가가 높지만 삼성 CHP가 가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 CHP의 생산 단가가 외부 CC보다 더 높지만 가동된 이유로 연령계 제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령계 제약 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파주 CHP의 열 생산 단가도 1월과 마찬가지로 소각로보다 높지만 외부 CC, PLB보다 비용이 낮습니다. 하지만 1월에는 대부분 가동되었지만 8월에는 열 수요가 낮아서 약 4분의 1만 가동되었습니다. 8월 삼성 CHP의 열 생산 단가는 높은 S&P로 인하여 1월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1월에는 삼성 CHP의 열 생산 단가가 외부 CC보다 높았지만 8월에는 높은 S&P로 인하여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편익이 높아져서 상대적 열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열 생산 단가가 외부 CC보다 낮아져 외부 CC로부터 수혈받지 않고 삼성 CHP를 가동하게 됩니다. 연령계 제약에 따른 삼성지사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2월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였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1월과 마찬가지로 삼성지사의 열 생산 단가가 외부 CC보다 높지만 가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월에 대해서 연령계 제약이 없는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연령계 제약이 있는 경우에 비해 확연히 가동되는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가동 우선순위는 상대적 공원이익이 높은 순서로 결정되는데 S&P가 높을 경우 외부 CC보다 공원이익이 높아져 삼성지사가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겨울철 삼성지사의 상대적 공원이익이 낮지만 가동된 이유는 연령계 제약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지사의 가동 시점은 S&P가 높을 경우, 열수요가 많은데 연령계 제약이 있어서 저가 여론이 보내주지 못하는 경우, 오버홀 등으로 저가 여론이 부족한 경우에 삼성지사가 가동됩니다. KPX 거래기간 확대, 송배 전망 이용 요금 경감 등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모형을 이용하였습니다. 기본 시나리오 대비 제도 개선 시나리오의 비용 감소분이 연간 26억 원으로 이를 연간 편익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단 에너지 사업자 ERS 적용 정책 적합성 분석 및 이행 방안 연구 발표를 맡게 된 심은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요관리 중심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ERS 제도를 도입 공표하였습니다. 18년 한전의 ERS 시범 도입 이후 19년 4월 산업부 고시 개정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가스공사도 ERS 시범사업 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21년 법령 개정을 통한 ERS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공사는 본 사업에 대비하여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ERS 제도와 방향성 수립, 집단에너지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 인정 이행수단 확대 등 집단에너지 분야 ERS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및 이행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ERS 제도는 의무 이행 대상, 절감 목표, 이행 수단, 측정 방안, 비용 보전,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등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를 통해 초기 제도 안정화, 제도 활성화, 비용 보정 측면에서 구성 요소별 제도화 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 난방의 효과는 에너지 사용 절감,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 오염물질 감소로
ERS 도입 목적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의 효율 향상 특성을 반영한 절감량 가중치 부여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집단에너지 사업의 효율 향상 특성에 따라 ERS를 선 도입한 덴마크 등 유럽 7개국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 자체를 ERS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역 난방이 의무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ERS 본사업 도입 시 지역 난방의 효율 향상 특성을 인정하여 자체 설비 효율 개선 실적도 이행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사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에너지 사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법제화 방향을 정부에 제시하고 법제화 이후 안정적인 ERS 이행을 위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온 여론을 이용한 흡착식 냉방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연구 발표를 맡게 된 홍주화입니다. 지금부터 흡착식 냉동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연구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및 목표, 흡착식 성능 시험, 실증 사이트 성능 평가 및 분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흡착식 냉방을 이용한 지역 냉방 시스템은 냉방 용량 106SRT급 이상 중대형 업무용 건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건물이나 개별 사용자일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여 냉방 시스템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전기를 이용한 냉방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업체가 다수이며 냉방 패턴이 다양한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 냉방 사용 시간대가 상이하여 대용량의 흡수식 냉방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일부 사용자는 사용 시간대가 달라 따로 흡수식 냉방 대신 전기 냉방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발 완료된 흡착식 냉방 시스템은 10USRT급으로 소형 건물이나 중대형 건물 내 층별로 적용 가능함에 따라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목표는 COP 0.5 이상, 용량 10USRT급의 저전력 흡착식 냉동 시스템을 제작하고 실증을 통한 상용 가능성 확인입니다. 주요 기관별 역할은 주관기관인 삼중테크가 흡착식 냉동 시스템 설계 및 제작을 책임지고 있으며 흡착제 대량 합성 공정 기술 개발은 월드 ENC가, 흡착제 개발 및 코팅 기술은 생산기술연구원이, 세종대학교는 전체 사이클 해석을 담당하고 주요 부품 선정은 전북대학교, 우리공사는 흡착식 냉동기 설치와 실증 연구를 담당하였습니다. 흡착식 냉동기의 구성은 흡착탑 2기, 증발기, 응축기, 진공펌프, 밸브류로 되어 있으며 흡착제의 발열과 흡열 반응을 이용합니다. 우선 흡착탑 1기에서는 증발기와 결합하여 흡착 공정을 진행하여 냉수를 생산 공급하며 흡착탑 2기에서는 흡착제에 흡착된 냉매를 60에서 70도의 온수를 이용하여 탈착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상하고 있습니다. 흡착 및 탈착 공정이 완료되며 각 흡착탑은 서로 교본 운전으로 반대 기능을 수행하면서 연속적으로 냉방을 공급하게 됩니다. 기존 흡수식 냉동기는 고온의 지역 난방소를 사용하는 반면 흡착식 냉동기는 저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 냉방 방식 대비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또한 구조가 단순하고 간단하여 유지 보수가 편리합니다. 다만 저온수를 사용하게 되면서 같은 용량의 냉동기에 비해 최적이 커지게 되었으며 연구 초기라 제작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흡착식 냉동기 개발 등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통해 기존 단점을 보완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역 냉방 시장에 보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성능 시험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수는 입고 온도 13도씨, 냉각수 입고 온도 32도씨, 온수 입고 온도 60에서 75도씨로 세팅하고 삼중테크 김포 공장에서 시험하였으며 흡착 및 탈착 전체 과정을 7분으로 설정하고 60초 사이클로 반복으로 밸브 전환을 통해 기본 운전을 하였습니다. 성능 시험 결과 IPLV 기준 0.52, COP 평균 0.50으로 목표 COP 0.5 이상 달성하였지만 100% 부하 실험 시 0.49로 목표값에 약간 미달되었습니다. 100% 부하에서 냉수 입고 온도는 13.2도씨, 출고 온도는 8.2도씨이며 온수 시험 온도는 70.5도에서 65.3도씨를 냉각수 온도는 31.9도씨로 전체적으로 출구 및 입고 온도는 설계값과 비슷하고
냉동 능력도 35.07kW로 목표치인 35kW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증 사이트 선정을 위한 조건과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 장소 주권은 개발 중인 냉동기 용량과 비슷한 냉방 부하와 단독으로 공급되는 공기 조화기 또는 팬코일 유닛의 설치 여부, 흡착식 냉동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냉방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사용 인원 여부를 고려하여 한난의 수원 사업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실증 시험은 2019년 7월부터 동년 9월까지 약 3개월간 연속 운전을 실시하였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자료를 월별로 정리하였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5kW급 최종 시제품을 활용한 냉방 실증 결과 냉방 시즌 전체 평균 COP는 0.496으로 정격 COP 0.50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고 안정적인 냉방 능력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혹서긴 8월 초 중반에는 현장의 냉방 부하가 설치된 흡착식 냉동기 능력보다 많아져서 냉수 충고 온도가 상승된 부분도 있었지만 적절한 부하의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한 냉방 성능과 COP 및 안전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